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은 2.7%로 예측치인 2.9%를 하회했고, 또 매주 발표되는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19만 2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하회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이미 시장은 지난해 12월 연준이 제시한 최종 금리보다 더 높은 약 5.4% 수준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사록 공개 이후에 달러 인덱스와 국채 수익률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투심을 위축시켰는데요. 한편 또 우리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 동결에 나서면서 또 투심이 살아났습니다. 국내외로 통화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진 하루였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또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를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투자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많은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목요일 천명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0명 또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새벽 4시에 2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은 예상했던 거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지금 가져줬죠. 그래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거의 1% 가까이에서 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 자, 이 시장이 결국엔 내일까지 이어지겠죠. 내일 또 가장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가 있습니다. 자, PCE 발표가 시장의 예상은 조금은 안 좋게 나오는데 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연준의 생각들을 무시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2월 달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시점이죠. 내일 상당히 내일 제가 출연 안 하지만 내일 것까지 좀 더 잠시 후에 잠깐 예상을 좀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투자의 방향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드디어 FOMC 의사록이 불확실성이 거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어떤 해석이 필요할지 그에 대해서 또 면밀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글로벌 핫 이슈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 의회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맞을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방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에 이미 한도에 도달했으며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발동해 이자 지급과 채무 상환 등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독립 싱크탱크인 초당적 정책센터 BPC의 경제정책이사는 세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면 6월 15일로 예정된 분기 세수 정산을 앞두고 절박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거의 모든 참석자가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몇몇 참석자들은 50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라고 언급해서 금리 인상에 이견이 있었음이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국 기준금리를 8%까지 올릴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 경제학자는 미국이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면역이 생긴 만큼 현재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느슨한 수준이라며
연방기금 금리가 이미 8% 수준으로 올랐어야 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가계부채 축소와 견실한 대차 대조표로 인해서 10년 전보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에 면역이 되어 있고 주택시장 등 금리에 민감한 시장에서도 정책 긴축이 충분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의회 조치가 없으면 디폴트 시점이 여름이나 초가을이 될 수 있다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마스터님? 당연히 뭐 의회 조치가 없으면 뭐 디폴트 초입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는 뭐 전 동조를 하고요. 자, 근데 의회 조치가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의회 조치가 안 내려진 적은 없었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뭐 깔끔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자, 이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디폴트 사태까지 벌어지게 됐는지, 배경을 알고 역사적으로 또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그걸 알고 나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증시를 어떤 식으로 또 해외 선물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일단 디폴트가 오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과거 팬데믹으로 돌아가 보시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 9조 달러 뭐 경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뿌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또 아직도 팬데믹의 끝자락에 있었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많은 돈을 또 계속 풀게 됐죠. 자, 그런 원인. 또 마지막으로 뭐냐면, 자, 작년에 어마어마한 그 금리를 계속 연준에서 올렸단 말이야. 자,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강력하게 또 항의를 한 적도 있었고. 왜? 자꾸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에는 연방은 어떻습니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제 돈을 계속 이 시장에 뿌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쉽게 해서 부채 한도가 초과가 된 거예요. 개인으로 따지면 어떤 신용카드가 일단 한도 초과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채무자가 이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뭐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뭐 개인에서 뭐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디폴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그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이렇게 발발을 했고 또 요 근래 또 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로 지금 방문을 한 상태죠. 거기서 또 5억 달러라는 또 지금 약속을 했고 어떻게 됐든 연방의 어떤 재정들이 여기저기 자꾸 흘러나가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상태까지 오다 보니까 앨런 장관이 그죠? 디폴트 사태가 올 수밖에 없으니까 빨리 의회에서 조치를 해달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내보낸 상태예요. 자 결국엔 뭡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은 이제 정치 싸움에 지금 거기에 있는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자, 놓여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디폴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이 원인을 제공을 처음에 해준 당은 어쨌든 공화당이잖아요. 그죠? 트럼프 때. 자, 그때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제 새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는데 결국엔 돈을 풀어서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빠르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자, 2년 있으면 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죠. 그럼 원인 제공한 거는 공화당이고 뒷수습을 하면 민주당. 자, 여론이 바라봤을 때 따가운 시선이 갈 수밖에 없죠. 비록 지금 하원 의장이 공화당 의장이라고 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고 대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치명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분명히 조치를 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여름이나 초가을이라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6월 15일 정도에 이제 분기 세수 정산하는 그 시기가 도래를 해요. 자, 세금이 일단 이 연방에서 얘기하는 만큼의 세금이 거쳐준다면 어느 정도 일시적인 거를 좀 유예를 시킬 수 있을 정도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겠다. 기간만 조금 연장할 뿐인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빠른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그죠? 상당히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정말 미국 경제가 디폴트로 빠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결국엔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거 사례 한번 볼게요. 과거 사례. 요 근래가 이제 제일 요 근래에 있었던 게 2011년도에 지금같이 똑같이 이 정치권, 야당과 여당과의 어떤 힘겨루 싸움 때문에 이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까지 갔었어요. 디폴트 시점까지 갔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제 이게 비상사태가 벌어졌던 게 이제 4월부터 계속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S&P 무디스사에서 신용 등급을 계속 매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4월 달에도 AAA였고, 그 다음에 A, 스몰 A,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8월 달에 이제 8월 5일 날 AA 플러스라는 미국이 신용이 강등을 해버린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게 갔던 거죠. 전 세계 가장 최대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이게 이때가 이제 8월 5일이었어요. 금요일. 자, 금요일이 그제 주말을 쉬었죠. 토, 일을 쉬고 이제 8월 8일이 됐는데 이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그 당시에를 회상하시는 분들 그때 이제 뭐 주식이나 어떤 투자를 하실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 블랙 먼데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8월 8일 월요일 날 장이 개장하자마자 그죠? S&P가 6.6%, 나스닥이 한 6.9%, 그다음에 이제 다우가 5.5%까지 빠지는 어마어마한 아주 공포스러운 장이 그때 연출이 됐어요. 근데 단 이게 이제 빨리 끝났죠. 몇 달 안 걸려서 바로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이런 상황이 이번에도 벌어질 수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보다 저는 좀 더 상황이 심각할 수도 있겠다고 보는 거예요. 야, 왜? 자, 이때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었죠. 인플레이션은 게 없었고, 뭐 금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세지도 않았었고, 그죠? 자, 그런 두 가지의 환경적인 여건을 봤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상황이 안 좋잖아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에서 과거 데이터를 여기다 접근을 시켜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 BPC에서 백그라운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태는 오지는 않을 건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염려를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 있지만은 뭐 증시에 과거처럼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정치적으로 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됐든 만약 이런 사태가 오면은 이렇게 급락 사태가 분명히 올 수 있겠다.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디폴트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진단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글로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밤새 글로벌 시장이 주목을 했었던 2월 FOMC 의사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연준의 몇몇 당국자는 50bp 이상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선호했고 또 그중에 거의 모두는 25bp 인상을 선호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 몇몇 당국자 50 베이시스 포인트에다가 우리가 여기다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히든 카드를 갖고 가겠다는 거죠. 예. 결국엔 더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3월은 어차피 동의를 했잖아요, 그죠? almost all, 그죠? 동의를 했는데, 자, 5월 달에는 이제 가면은 그때도 올릴 수 있다는 어떤 히든 카드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됐으니까 FMC에서 2월 F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그거를 보면서 자 이제 3월 CPI 발표되기 전까지 요 분위기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내일 PC도 봐야 되겠지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 핵심 키포인트만 6개만 추려가지고 시청자분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0.25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동의를 했다. 3월. 이거는 거의 픽스죠. 근데 지금 뭐 패드 워치에서는 0.5도 약간 고개를 들고 있는데 그거는 극히 미비해 보일 거라고 보고요. 단 이제 전제 조건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PC 발표가 있고 또 3월에 또 비농업 관련 또 발표가 있죠.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관련 지표들이 또 몇 개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더 2월 달보다 그죠? 2월 달보다 더 안 좋게 나와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역으로
아까 몇몇 당국자 50 베이시스 포인트까지도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다음 문구가 있겁니다. 이게 지금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자, 몇몇 당국자는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가기로 했는데 이거는 매파적인 발언이에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파월이 느스하게 또 0.25를 뭐 대부분의 사람들과 동의를 했다. 이 사람의 어떤 성향인 것 같아요. 시장이 또 혼돈을 줘버린 거예요. 그 첫 문구부터.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이제 매파적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나머지가 다 매파적 발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건데, 자, 12월에 빅 FOMC라고 그랬죠, 제가. 자, 점도표가 발표되는 그 달. 그죠? 자, 그때보다 어땠습니까? 3월이 또 빅 FOMC이기 때문에 자, 최종 금리 상단, 터미널 레이트가 11월보다는 당연히 높을 거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또 매파적인 발언이고 시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일 키포인트가 세 번째. 이게 뭐냐면 여기서 한 얘기가 자, 파월이 몇 번이고 얘기를 했어요. 증시가 참 좀 신경 쓰는 어떤 대상이다라고 보면 여기서 정확히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최근 증시 랠리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가 랠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연준이 인플레이션 정책을 피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증시 랠리는 반갑지 않다라는 거를 공식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증시가 상승 랠리를 펼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 여기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게 고민을 좀 해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겁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더 각자 놀고 있어요. 지금 금리 인상하는 거하고 경기 침체하고 동일하게. 그죠? 뭐 어떤 사람 소프트 랜딩, 연착륙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경착륙, 하드 랜딩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각자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왜? 데이터가 지금 2월 달에 나온 데이터가 연준이 생각한 보다 너무나도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죠? 너무나 좋게 나온 거죠. 연준이 봤을 때는 안 좋게 나온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의견 부분이 상당히 가고 있다. 물론 3월 20 며칠 날 이제 연준 이제 FMC가 있죠. 그때가 시간이 아직은 여유가 더 있잖아요. 근데 충분히 토론하면서 내가 보면 좀 더 매파적으로 3월 달에 자, 기준 금리가 0.25로 동의가 되더라도 그죠? 되더라도 결국엔 그 내용 문구가 2월 달보다는 상당히 좀 세게 나올 여지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보시면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 뭐 다 아시다시피 비농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3배가 넘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 또 CPI, 뭐 소매 판매, 그다음 PPI도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숫자가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3월 달에도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은 또 안 좋게 갈 수 있죠. 이거를 이제 연준이 또 염려를 하는 문구로 더 넣어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채 한도. 첫 번째 이제 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상황인데 자, 금융 시스템하고 경제에 대한 리스크가 오겠다. 이거는 뭐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죠. 전 세계 자체가 어떤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겠다라는 얘기가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시장이 예상했던 거랑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 하나하나 세세하게 문구를 뜯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2월 달에 처음에 FOMC 회의 때 열렸던 거하고 지금 발표했던 문구들이 몇 개가 수정이 된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결국엔 매파적으로 돌아섰다는 얘기죠. 강력한 매파적으로 돌아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PC 발표도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더 좋게 나와준다면 연준은 상당히 고민이 커지면서 0.25 이상 0.5까지도 갈 수 있는 이 책상 테이블에 놓고 그죠? 상당히 고민을 3월까지 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2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또 면밀히 꼼꼼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긴축 의지를 재확인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어서 또 다음 세 번째 글로벌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2월 FOMC 의사록의 내용이 공개가 되자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결국 기준금리를 8%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거든요. 8%는 저희가 또 얘기를 하지 않던 수치이기 때문에 8% 가능할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그래서 8%가 되면은 이제 글로벌 전체 시장이 좀 흔들릴 것 큰일 같은데. 나죠. 우리나라 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 금리가 8%까지 올라가면 네. 우리나라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네. 이렇게까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런 수치까지 나왔을까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테일러 준칙에 의거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네.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뭐 작년에 그런 얘기, 테일러 준칙에 의거해서 최소한 7%까지는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근거에 대해서 이 전략가분도 동일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예. 자, 이 금리라는 게 참 지금 제일 화두죠. 뭐 작년에도 화두였고 올해도 이제 다른 쪽의 화두였는데 다시 금리가 또 화두가 또 급부상을 했는데, 자, 오늘 이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금토회가 열렸잖아요. 금토회가, 그죠? 자, 금토회가 열려서 3.5% 동결을 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중앙은행은 증시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앙은행의 역할은 물가 안정과 노동시장 안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한은은 당연히 물가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심각하죠. 그죠? 지금 전기, 공공요금도 지금 뭐 거의 폭탄 수준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 그럼 물가가 상당히 조금 내려가는 시기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랑 똑같이. 자,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물가를 지금 안 잡고 다른 걸 선택했다는.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미국은 아직 경기 침체가 안 왔어요. 자, 우리는 벌써 경기 침체가 와 있죠. 자, 그러면 상당히 이 경제 전체가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일 지금 중요한 게 건설 쪽이죠. 건설. 자, 건설 지금 미분양 상당히 심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쇄적인 어떤 부도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가스, 전기요금들. 그러면서 어떤 소상공인의 어떤 경제 구조가 흔들리는. 그러니까 경제 이제 기본이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주축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에 한은은 일단은 경기 침체를 먼저 앞에 두고 일단 동결을 하고 한 달만 기다려 보자는 정책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금리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는 좀 염려스럽긴 해요. 환율이 다시 1,300원대 초비로 와 있는데 과연 이제 한은이 이제 4월 달에 금리 정책을 더 다시 한번 피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3월 달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갭이 1.5%가 되죠. 그죠? 5%가 되고 지금 연원은 3.5%. 자, 그 한 달의 갭 동안 과연 우리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전략을 하면서 이 위기 대응을 헤쳐나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금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화면 잠깐 좀 내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8%라는 수치는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나왔을 때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경제학자들이라든지 월가 전문가들이 좀 자극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제목이 나온 게 뭐냐면 너무 느슨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의 위치는 또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한데 우선 네. 말씀하시던 것 이거 이어가시고 난 뒤에 이어가도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테일러 준칙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 이론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이제 작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파월도 얘기를 했었고 이제 1970년대 이제 석유파도 1차 사태죠. 자, 그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상당히 세게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세게 올리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못 잡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7%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1%가 더 업이 돼서 이제 8%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테일러 준칙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이 뭐냐면, 자, 시장 금리가 적어도 우리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형성이 돼야만 시장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이거 핵심 내용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너무 낮게 지금 책정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좀 더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자, 6월 달에 어땠습니까? 9.1%까지 갔었죠.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지금 계속 6%대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그죠? 자, 이 상태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자, 이게 맞지가 않는다. 지금 내려고 있고 그 테일러 준칙은 그 숫자에 맞춘 게 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빅스텝을 거의 작년에 4.5%까지 올렸잖아요. 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빠진 게 어때요? 3%도 안 빠진 거예요. 3%도. 3%도 안 빠졌기 때문에 너무 느슨하게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간다라는 얘기를 좀 피력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미국도 좀 파월도 걱정이 되죠. 하는이랑 똑같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갑작스레 오르고 연원도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면은 파월은 연착륙을 원하는데 갑자기 잘못하다가는 이게 뭐 정책에다가 혼돈 속에 빠지면서 경착륙, 그죠? 하드 랜딩이 갈 수 있다는 것도 12월에 0.25, 또 2월에 0.25로 단행했는데 결국에 이게 루즈하게 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그 연준의 노력한 결과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6.3%밖에 안 되는데 6.3% 4%밖에 안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점을 바라보면서 이때 제임스 블러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보다 올라가는 7%대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까 뉴스를 잠깐 봤는데 자, 미국의 모기 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요. 6%대 초반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6% 초반대면 어떻습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에 거의 비슷한 위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지금. 이 인플레이션 자체가. 그러면 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대 약하다. 이제 8%까지 가야 된다. 그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다 한 가지 더 보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지금 미국이 지금 뭐 인플레 잡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장애 요소가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중국 리오프닝을 지금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느냐라는 퀘션이 지금 저는 또 의문스러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인구가 일단은 상당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가 엄청나게 했죠. 가장 첫 번째 일단 유가죠, 육교. 연료죠, 연료. 그죠? 그럼 어마어마한 그 연료를 수요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또 공급이 딸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차피 오펙이 올해는 증산 안 하겠다 얘기를 했었고. 또 3월,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50만 배럴 러시아가 감산하겠다고 하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그죠?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내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안 좋은 내관. 작년에 어땠습니까? 이거 9.1%가 뛰게 된 배경이 뭐예요? 유가하고 곡물이 많이 뛰었었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은 일단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곡물도 마찬가지고 유가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안 좋은 상황까지 펼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한 얘기대로 8%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아시잖아요. 밀가루 파동도 한 번 있었잖아요. 또 중국 사람이 너무 많아도 뭐 수입을 해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 상황이 아직은 뭐 재현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이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염려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8% 가져간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화면 잠깐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런 8%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연준에서도 계속 인플레이션 잡기 그리고 물가 2% 안정에 더 접어들게 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 또 이 부분에 전념을 하겠다 뭐 이런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테일러 준칙에 기반한 8%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주고 계십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1970년대도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럴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 시청자들 이해를 좀 하시는 쪽으로 가셔야 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970년대 여기가 왼쪽에 있는 거 화면이 안 보여서 그런데 1970년대입니다. 이때가 70년대. 자, 이때 스텝앤고라는 얘기가 있었죠. 자, 금리 조금 올려가니까 이게 좀 물가가 좀 내려가는 것 같아. 그게 또 올라가. 그래서 계속 그게 6번이 반복이 됐어요. 6번이. 결국엔 그래서 그때 이제 의장이 누구였어요? 폴 볼커였죠. 폴 볼커. 그 사람이 2m가 뭐 넘는 사람이었는데 자, 그 사람이 결국엔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19%를 했어. 19%. 자, 세게 올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이제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 인플레가 차츰차츰 내려오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임스 블러드 총재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세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느슨하게 뭐 베이비시 때 찔끔찔끔 올려봐도 티도 안 나고 가랑비 옷 젖는다 그러죠. 자, 뭔가 정책을 정부에서 정책을 펴려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보세요. 자, 1990 뭐 IMF 때 이게 금리 좀 높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 자, 지금 현재 뭐 5%대 근접해 있는데, 자, 여기서 8% 올라가면 19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이제 금리 상승 폭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90년대 이후는 인플레이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 70년대, 80년 롤 모델로 해서 과감하게 올리지 않으면 이 사태는 전혀 잠재워질 수가 없겠다라고 이 사람이 피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 여기에서 일단 동의를 하고요. 일단 데이터는 봐야 되겠죠. 나중에 데이터를 보고 뭐 상황을 판단해야 되니까. 2월 달 초까지만 해도 뭔가 뭐 좋게 3월 달 끝나고 뭐 잘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나마 지나서 자꾸 이제 뭐 노랜딩 안 좋은 얘기가 또 흘러나오잖아요. 또 3월 달에 또 봐야 되고 4월 달도 봐야 되고 5월 달도 봐고. 자,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겠다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강경 매파 기조의 연준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혼합이 되면서 JP모건 등은 연준 금리 인하 전까지 시장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2월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을 확신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미국의 6개월 금리는 또 16년 들어서 최고치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과연 미국의 최종 금리는 어느 선까지 다달라야 브레이크를 밟을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은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골드는 국제금리와 달러 인덱스 강세에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 1월 CPI가 8.6%로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네, 나스닥과 오일은 개장 이후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먼저 골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골드 잠깐만요. 네. 골드. 자, 골드가 지금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뭐 제 일봉상 지금 보시면 제 기법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기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이제 이 파생이라는 입문을 하시게 되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주식하는 방법, 그다음에 해외 선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7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그 투자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뭐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 오늘 제 기법을 설명드리면서 그 기법을 한번 받아서 공부를 하길 원하신다면 특히 이제 초보분들한테 상당히 유용합니다. 자, 처음에 이제 초보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어떻게 새 선물을 접근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간단하게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으니까 자, 오늘 방송이 끝나면 12시까지죠. 그때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아주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오늘 골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골드 여전히 어떻습니까? 지금 일봉상 보시면 자, 60일 이평선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중요한 PC 발표가 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은 뭐 이렇게 등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일봉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RSI는 모멘텀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MACD가 여전히 계속 하락 중에 있죠. 지금 3주 가까이, 그죠?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하락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60일 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오늘도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겠지만, 자, 달러 인덱스가 벌써 제가 저번 주에 나왔을 때 말씀드린 104를 안착을 해준다면, 자, 증시나 달러에는 증시나 골드에서는 안 좋겠죠. 달러하고 골드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104 중반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오늘도 상방보다는 하방의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분봉을 보니까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GDP 발표가 있었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좋은 게 있었고 나쁜 게 있었는데 이렇게 혼돈된 시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변곡할 수 있는 지점이 딱 보니까 1836에서 계속 그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서 뭐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836에서 1838 그 사이에서 다시 한 번 보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어도 5분봉을 2번에서 3번은 확인 사살하시고 그리고 미장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국내 증시도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다리고 관망을 하시고 그때 정확한 맥점 타임을 잡고 진입을 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골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골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11시 30분 뉴욕 증시 개장했는데요.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2월 23일 뉴욕 증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주요 상품들 살펴보면 골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 우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부터 1분봉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FOMC 의사록과 오늘 경제 지표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GDP와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10시 30분에 예측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오면서 장대 음봉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고점을 높여갔는데요. 낙폭을 모두 만회하면서 현재는 1%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그래도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2,245포인트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체크해 볼게요. 네, 5일은 달러 인덱스가 주춤하면서 그간의 큰 하락폭 회복에 나선 모습입니다. 개장 직후에도 계속해서 탄력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10시 30분 이후 계속해서 레벨을 높여가면서 오늘 지금 주요 상품 가운데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분봉 차트 기준으로 지금 장대 양봉을 고추 세우려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2.46% 오르면서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골드도 10시 30분에 크게 밀려났었지만 밑꼬리를 달고 또 다시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나스닥과 커플링된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플러스권 전환에는 체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네요. 현재 0.4%대 하락하면서 온수당 1,83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유로도 10시 30분에 장대 음봉으로 밀려났었지만 다시 올라서려 했는데 체력이 조금 부족한 모습입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6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이제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은 1%대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지금 아까 제가 FOMC 회의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거기가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는 바람에 오전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계속 이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은 또 하락,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결국에는 오늘 저녁에 어제도 한 6시 50분인가 해가지고 장마가 한 10분 중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단 말이에요. 네. 오늘 제가 보면 시간 좀 길어지겠지만 오늘도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현재는 상방이지만 장 마감까지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라고 저는 평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자,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일봉상 보시면 여전히 MACD 추세선이라고 그랬죠. 추세. 자, 추세 시그널이 여전히 지금 하방의 압력을 지금 받고 있고요. 각도가 여전히 갈수록 깊어지는 골이 깊어지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고 자, 이평선에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242평 이게 장기 이평선이에요. 자, 242평선이 돌파해지면 이거는 지속적인 상승장으로 이제 기술적 지표상에서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242평선을 저항을 받고 내려온다면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이렇게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40평선을 거의 타치는 못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FOMC 어떤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고점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반해서 지금 뭐 다우 아까 봤는데 다우나 S&P는 뭐 그렇게 여기에 비해서 상승폭이 상당히 뭐 거기에 비해서 크지 않은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다른 상품에 비해서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정말 이 맥점을 확실히 잡지 않으시면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또 긴장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1봉하고 5분봉을 같이 확인을 비교하시면서 거기다 달러 인덱스까지 세 개 딱 화면 딱 띄워놓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일단 달러로 먼저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고요. 달러 여전히 지금 강세로 가고 있습니다.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골드도 거기에서 지금 하락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나스닥은 또 어떻게든 아직은 상승 중이지만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요. 그래서 그렇게 1차적으로 달러 인덱스 화면 보시고 그다음에 나스닥 1봉, 나스닥 5분봉 그렇게 띄워놓으면서 하시고요. 자, 오늘 진입하는 한 번은 이게 고점 한번 다시 튀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오늘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12,260 있죠. 자, 거의 고점입니다. 12,250에서 260까지 한번 다시 올라올 겁니다. 자, 올라왔을 때 똑같은 말입니다. 자, 5분봉 최대한 2번에서 3번 확인 사살 하시고 손절 확실히 거시고 그리고 어떤 매도 전략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 오늘 변동폭이 아까도 말씀드린 상당히 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타로 가야 되겠습니까? 장타로 가야 되겠습니까? 단타로 가야 되겠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매일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적게 먹을 수도 있어요. 거기 상황에 맞춰서 어떤 수익 전략을 가져가야지 탄력적으로 항상 이 수익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나 오늘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결국엔 낭패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리 회원님들한테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드릴 테니까 아닐 때는 아닌 거예요. 아닐 때는 아닌 거고 과감하게 보수적으로 오늘 같은 날들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너무 용기 있게 하시면은 오늘 상당히 아픈 시간이 올 거예요. 잠도 못 잘 수 있어요. 자, 우리 그 기법도 보세요. 딱 보니까. 자, RSI가 지금 딱 음봉이 나왔잖아요. 매도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자, 그럼 지금 MACD 나오려 각도 꺾이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딱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튀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도 들어가도 늦지는 않는데 일단 정확히 나오면 한번 튀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무리수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때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도 오늘 투자의 안전적인 투자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일 전거래일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3%대 하락을 했었는데 신기하리만큼 달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자 나스닥과 더불어서 오일도 상승 기세는 조금 꺾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2%대로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고요. 지금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위로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75달러 선 뚫어내고 앞으로 80달러 선까지 치솟을 수 있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은 어떻게 살펴봐야 될까요? 오늘은 뭐 일단 오늘 저게 있죠. 원유 재고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원유 재고 발표에 따라서 오늘 시장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일단 상승으로 가는 건 맞는데 상승세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 거래일에 3%대나 그렇죠, 내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발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도 이걸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소한 데서 옵션이라는 데서 사실 선물 옵션 중에 S&P 중에 제로 DT라는 게 있어요. 제로 DT. 제가 써드릴게요. 제로 DT. 제로 DT요? 네, 제로 DT가 뭐냐면 네. S&P 선물 옵션 상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하루 동안 거래하는 옵션 상품이에요. 선물 옵션 상품. 자, 근데 얘가 이제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거를 하는 사람이 2배가 증가가 됐답니다. 자, 이것 때문에 CPI가 그때 한번 쭉 빠졌었죠. 그렇죠. 2월 1일이죠. 아니 저 뭐야 FMC 때 한번 빠졌다가 2% 넘게 빠졌다가 또 갑자기 쭉 올렸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원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그죠? 그래서 지금 모든 이게 투기 상품이에요. 지금 완전히.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걸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근데 변동폭이 보통 과거 1년 전까지는 0.5%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에서 2% 정도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옵션이라는 게 뭐예요? 자, 콜 옵션, 매수 옵션이 있고 풋 옵션, 매도 옵션 두 가지 어떤 상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시장이 좋다. 그럼 갑자기 이제 매수로 가고 시장이 안 좋다고 매도. 근데 그 범위가 1%, 2%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범위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3%대가 떨어졌는데 지금 다시 근접하는 위치까지는 오늘 안 왔지만, 그죠? 이게 만약에 오늘 또 좋게 반응해 준다면 얘가 거기다가 투척을 하겠죠. 엄청난 투척을 하겠죠. 그럼 시장이 요정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나스닥을 봅시다. 자, 나스닥이 지금 아까 엄청나게 올라갔다 지금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자, 이게 마이너스 한 1%대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내일이 또 있잖아요. 내일 또 2%까지 내려간다. 그렇게 따지면 2월 달에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일밖에 없죠. 자, 그렇게 따진다면 만약에 최소한 1%만 잡아도, 그죠? 자, 2월 말까지 3% 이상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그런 데이터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상승은 맞고요. 근데 이제 어제 정도의 어떤 그 고점까지는 가기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고, 왜냐하면 어제 이제 내려갔던 원인이 뭡니까 이게 달러가 인덱스가 상당히 높게 올라갔고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제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중국의 리오프닝을 해서 석유 수요가 많을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수요가 확실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게 드러날 때면은 이 유가가 80달러 이상으로 뛰어가겠죠.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지금 75달러에서 80달러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상방인데 상당히 리스크가 많아요. 또 장기간 동안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76달러 정도 한번 올라올 76달러, 75달러 고점이네요. 그래서 한 75달러, 지금 저 75달러 60에서 계속 지금 저항을 받고 있죠. 이쪽에서 다시 한번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짧게 매도 전략을 가지는 걸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점은 거의 확인이 다 된 것 같아요.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올 때 여기서 짧게 매도 전략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5일은 다양한 이슈 그리고 재고 지표를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75.60달러에서 단기적으로 매도뷰로 봐주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저희가 주요 상품들에 대한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요. 아직까지 궁금한 사항이 남아 있으시거나 또 자정까지 노란톡으로 입장을 하시면 투자 기법에 대한 강의 자료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고 스캔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1000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